안녕하세요. 2028 대입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저도 현재 중2와 초육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대략 한 2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이 대입 개편안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전문가는 아니죠. 이렇게 입시 관련한 전문가들이 따로 계시니까 저는 학부모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확정안은 아니죠. 거기 보니까 이제 공청회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하겠다라고 나왔으니까 확정안이 아니니까 너무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고요. 이전에도 우리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고2부터 절대평가한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라진 셈이니까 너무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현 중2 학부모부터는 적용이 되니까 현 중2 학부모부터는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고교 내신을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는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 자, 그런데 기존의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전환해서 좀 여유 있게 상대평가로 하겠다라는 게 핵심 같아요. 1등급 같은 경우가 상위 10%입니다. 기존에는 4%였죠. 그 다음에 2등급은 누적해서 34%까지가 2등급입니다. 기존에는 누적해서 11%까지가 2등급이었습니다. 3등급이 누적해서 66%까지고 기존에 우리 9등급제에서는 23%까지가 3등급이었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요 새로 바뀐 거에서 상위 누적 34%에 해당하는 요 2등급이 예전에 9등급제에서는 누적해서 23%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을 받아봤자 예전에 3등급보다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는 무조건 1등급, 안 되면 2등급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2등급까지가 대략 34%니까 이 학생들을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학,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 내신 2등급 안에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등급이 10%까지 여유 있게 됐기 때문에 10% 정도면 조금 여유가 있죠. 예전으로 치면 누적해서 11%랑 유사하니까 2등급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잘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0% 안에 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 A라는 학교에도 들어가고 B라는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B라는 학교보다는 A라는 학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고 좀 더 괜찮다. 근데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A라는 학교에서는 기존에는 4% 안에 못 들어갔을 것 같아서 내가 B라는 학교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10%까지 여유 있게 1등급을 주면 A라는 학교를 가도 난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럼 나는 차라리 프로그램이 좀 더 좋아서 나중에 수시를 쓸 때 유리한 그런 A라는 학교를 가서 10% 안에 들어서 1등급을 받아야겠다. 이러한 어떤 고교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통합형 수능을 확대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선택 과목을 없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국어도 선택 과목이 없고, 뭐 기존에는 선택 과목이 있었죠. 수학도 뭐 미적기하 확통을 선택했다면 그런 게 없어지고, 영어는 뭐 원래 선택 과목이 없었고, 자, 사회랑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과목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 중에 문이과 모두 사회도 응시해야 되지만 과학도 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과학을 못하니까 나는 과학에 자신 없으니까 난 문과 쪽을 할 거야.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문과도 과학을 해야 되니까요. 이과도 사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문과 수학을 공통으로 응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문과에서 봤던 수학이 뭐가 있었죠? 수1이 있었고요. 수2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통이 있었죠. 자, 이거가 그대로 수능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수능 범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수생을 가정을 하면 현 중3이죠.
현 중3이 만약에 재수를 했다. 근데 이 친구는 확통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과목을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과도 지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능 범위가 수원수도 확통으로 바뀐 거죠. 선택 과목이 사라져서 이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문이과 공통으로. 그래서 기존 이과생들이 보던 기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심화수학의 형태로 뽑아서 선택 과목 형태로 시험을 보게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평가로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시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미정이죠,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정해지더라도 기존의 미적 기하를 절대평가 형태로 보겠다. 선택 과목 해가지고, 그러니까 추가로 더 보는 거죠. 뭐 제2외국어 추가로 더 보듯이 더 보는데 절대평가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평가로만 되더라도 좀 여유가 있어요. 절대평가가 되면 1등급을 보통 10%는 이상은 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10% 정도만 1등급을 줘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평가만 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여유가 있다, 공부하기에. 이런 것들이 큰 변화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회하고 과학, 즉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만 수능에 본다는 건데요. 이게 또 고1 과목입니다. 고2 때 보는 게 아니라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하고 과학은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는 고2, 고3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산출 방식인데요. 내신 산출 방식이 좀 재밌는 게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를 모두 다 병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5등급제로 내신을 판단하긴 하지만 절대평가 수치도 같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년별로 평가 방식이 차등화되는 걸로 인한 혼란 방지와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고교 등급제 방식은 고1 때는 상대평가, 고2, 고3은 절대평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입에는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여 대학의 다양한 성적 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 자율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어도 우리는 평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우리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런 성적만 주어줘도 우리는 크게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러면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상위권 변별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뭔가 좀 대학 자율화, 그러니까 대학별로 뭐 본고사를 보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대학 자율화 입시, 그러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시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할 거면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평가하기에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표로 예시안인 것 같아요. 예시안이 주어졌는데, 예를 들면 뭐 공통 과목이나 선택 과목이 있겠죠.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 어떤 애가 원점수를 90점을 받았습니다. 이거 표기하는 겁니다. 어떤 과목은 뭐 80점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원점수를 표기하는 거죠. 전문 교과는 뭐 70점을 받았다. 성취도로 하면 90점이니까 뭐 A등급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석차 등급은 워낙 잘한 애가 많아서 3등급밖에 안 되더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과목 평균도 여기 주어진다라고 하고 수강자 수도 주어지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이렇게 주어져서 이런 형태로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겁니다. 표준 편차는 빠졌지만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예를 들면 상대평가로 얘가 1등급인데 절대 등급으로는 뭐 B다 라든지 뭐 C다라든지 혹은 A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것들의 자료를 가지고 나름 아이를 평가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대학이 지금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게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 방식일까를 찾아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해줘야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가장 유리한지를 아마 찾아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가령 이거죠. 어떤 애가 석차 등급이 1등급이면 이거는 상대평가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A등급을 받고 석차 등급이 2등급이어도
A등급을 받고 석차 등급이 3등급이어도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뭐 바꿀 수는 없지만 절대평가는 뭐 학교에서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가령 문제를 매우 쉽게 낸다라든지 문제를 매우 쉽게 낸다. 어떤 아이가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원점수는 90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원점수 90점이니까 얘는 절대 등급 A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각각의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이걸 산출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방식이 한번 있었잖아요.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에도 있었는데 이때도 시험 문제를 엄청 쉽게 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절반 이상이 90점을 받았거든요. 한 반에 고등학교 절반 이상이 90점 받고 교과서만 해도 애들이 90점을 받았어요. 시험 문제 너무 쉽게 내서. 그래서 뭐 평균이 98점, 뭐 7 막 이렇게 받아야 전교 1등 했거든요. 워낙 문제를 전 과목 쉽게 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절대 등급 평가 성취도까지 해가지고 같이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고교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절대평가 성취도가 높은 형태로 상대평가를 받아도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원점수가 좀 높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예상에는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내신 평가 방식에서 논술형과 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건데 사고력과 문제결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술형과 서술형을 확대하겠다. 전 과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제 논술형, 서술형을 하진 않지만 내신에서는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고력과 문제결력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평가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걸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력과 문제결력이 제일 중요한 게 독서거든요. 독서에다가 쓰기도 중요하죠.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의 독서 논술 학원을 다니는 게 확대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뭐 공교육에서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못 해주면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적으로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토론하는 연습, 비판적 토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학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논술형하고 서술형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연습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리 논술을 지도할 때도 아이들이 답안을 많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수리 논술도 답안 쓰는 연습을 따로 해주고 첨삭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 서술형이나 논술형 답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 중에서 서술형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답만 맞았다라고 점수가 드는 게 아니라 논리적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감점을 주는 날카로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평가가 확대가 되면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감점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감점을 안 받기 위해서는 서술형, 논술형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느냐? 수학의 경우는 만약에 모든 답안을 논술형이나 서술형으로 쓰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 1시간에 30문제 풀 거를 보통 4문제에서 8문제밖에 못 풉니다. 그럼 학습량이 너무 저조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거를 쓰는 게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연습하면 너무 비효율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연습도 시켜야 되지만 학습량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요. 일단 아이들이 초등과정 할 때는 서술형, 논술형 굳이 연습할 필요까지 많이 없을 것 같고 중등과정 가서 문자화식 배울 때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평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얘가 답을 쓰는 연습을 시켜야 되죠. 근데 이거를 매번 모든 문제 풀 때마다 연습을 시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답 같은 거 할 때 논리적으로 쓰라 라고 하고 논리적으로 못 쓰면 해설지 필사 시키면 돼요. 해설지 보고 필사해라. 해설지 필사가 논리적으로 서술형 답안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해설지 필사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는 거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오답 정도 할 때, 일주일에 뭐 오답 한 10문제 정도 할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술형 쓰는 연습하면 되고요.
좀 더 추가한다면 뭐 일주일이든 아니면 2주일이든 5문제 정도 서술형 시험을 따로 보게 하면서 첨삭을 해주면 됩니다. 첨삭이 힘들면 답안지 필사시키면 돼요. 아이들 보고 너 이 답 보고 네가 한번 제대로 썼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보고 부족하면 필사해라 라고 시키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니까 오답할 때 서술형 연습하는 거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시험을 따로 봐서 개별 첨삭을 좀 해줄 생각입니다. 서술형 문제를 한 5문제 정도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그 풀이를 가지고 부족한 것들을 첨삭을 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또 이렇게 쓰는 연습해보면 금방 잡혀요. 수리노술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한 그 답안 쓰기하고 첨삭하는 거 해가지고 한 10회 정도만 하면 아이들이 잘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많이 계속할 필요 없고 어느 정도 하면 논리적으로 서술형 형태의 답을 쓰는 그런 연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앞으로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요. 왜냐면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찍기도 하고 막 이상한 방법으로 답을 내서 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좀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형태로 좀 바뀌어서 아이들이 기존의 객관식 양치기 학습하는 그런 방식에서 어느 정도는 정확한 풀이를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를 투자를 해서 정확하게 수학을 알아가는 거니까 나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뭐 독서, 논술, 글쓰기 이런 거는 제가 평상시 굉장히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을 거의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 지도했던 방식하고 일치하는 형태로 대학 입시가 바뀌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내신에서 상대평가 5등급제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절대평가도 표시를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그래서 이거는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절대평가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스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피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에 기입하는 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전문적인 평가, 이런 평가, 서술형 평가든 아니면 절대평가든 이런 거를 평가하려면 전문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죠.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채점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채점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해서 이런 역량들을 충분히 키우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개편된 수능 출제 범위인데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보면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여기 공통 과목이라고 나와 있는 이게 고1 때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고2하고 고3 때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국어, 수학, 영어는 고2, 고3 때 배우는 2파트, 일반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 2파트가 수능 범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죠. 공통국어 수능 범위 아니고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수능 범위다. 수학은 고1 때 배우는 공통수학 1, 2 수능 범위 아니고 이 기본 수학은 뭐냐면 아마 특성화고나 아니면 일반고에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한테 하는 수학인데 이런 과목이 생긴 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 부족한 아이들은 좀 쉬운 수학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수학이에요. 약간 기초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수능 범위가 아니고요. 수학은 대수는 지금으로 치면 수원하고 유사하다 보시면 되고 미적분원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수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확통 뭐 똑같죠? 요게 이제 수능 범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나 뭐 융합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학도.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이 기하하고 미적분 있죠. 기하하고 미적2. 요게 이제 심화 수학의 형태로 채택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아마 채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안 되면 이공계는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공계 공부하려면 아이들이 기하나 미적2에 대해서 학습이 돼 있어야 이공계 가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학교에서도 반발하고 그래서 이게 되지 않을까. 절대평가 형태라도 심화 수학을 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이제 대학교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애들이 이제 제대로 공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능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고1 때 배운 것들
공통 영어 1, 2, 기본 영어 1, 2는 수능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영어 1, 2가 수능 범위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영어 독해와 작문 이것도 수능 범위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 뭐 여기 진로 선택, 뭐 융합 선택 다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하고 과학 과목은 반대예요. 고1 때 배우는 거. 고1 때 배우는 게 수능 범위에 들어간다. 이건 반대로. 고1 때 배우는 게 수능 범위에 들어가고 고2, 고3 때 배우는 거는 수능 범위 안 들어간다. 고2, 고3 때 배우는 게 거의 뭐 과학 같은 경우는 핵심이 많은데 수능 범위 안 들어가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름 이공계 공부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능이 안 들어가면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고1 때 배우는 것 중에 실험 과목도 수능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과형 특목고, 외고나 국제고에서도 다 고1 때는 똑같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수시는 모르겠지만 정시에서는 이과 계열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이 내용을 좀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하고 달라진 게 뭐냐? 선택 과목 안 하고 이거를 공통 과목으로 다 본다. 다 보니까 다 공부해라 그 말이고 수학도 대수, 미적분, 확통 이거를 공통 과목으로 다 본다. 영어도 마찬가지다. 고2, 고3 때 배우는 거 보고 그 다음 한국사도 한국사 1, 2 공통 과목으로 보고 사회하고 과학은 통합사회, 통합과학해서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 범위다. 요거는 다 고2, 고3 때 배우는 과목이죠.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1 때 사회과학 범위가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도 아마 최소한 수시는 잘 모르겠지만 정시에서는 이과 계열로 지원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전망과 예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 측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한다. 뭘 기대하냐? 일단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능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킬러를 배제하겠다. 킬러 배제하니까 어쨌든 수능이 약간 쉬워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교육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능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또 쉬워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고1, 고2, 고3까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1 때 내신이 안 좋았다고 자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끝까지 도전하게 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를 정상 운영할 수 있다. 특정 과목 쏠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이 5등급제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내신 따기 좋은 과목으로 아이들이 쏠리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내신이 5등급제라도 1등급이 어쨌든 상위 10%거든요. 상위 10%이기 때문에 쏠린 과목 막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위 10% 안에 드는 게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라도 상위 10% 안에 들려면 뭐 물투 이런 거보다는 물투 이 과거 떨어진 애들 많이 하는 이런 거보다는 좀 따기 만만한 거, 뭐 생물이라든지 지구과학 이렇게 어느 정도는 따기 만만하고 아이들이 많이 듣는 그런 과목으로 지원하는 이 쏠림 현상이 완화는 되겠지만 많이 완화되긴 힘들다. 왜냐하면 대학이 지금 서열화가 돼 있어요. 대학이 서열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도 직장별로 임금의 격차가 있습니다. 임금의 격차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차이가 나요. 이런 계층들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교육제도가 바뀐다라고 해도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항상 부작용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전 입시 제도도 따지고 보면 다 괜찮은데 뭐 선택 과목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입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만 보고 수능 봐라.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대역 서열화부터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대역 서열화라든지 임금 격차, 뭐 직업별로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좀 더 괜찮은 대입 제도를 만들어도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 쏠림은 어느 정도는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안전빵으로 1등급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니까 상위 10% 안에 내가 들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수시 정시 비율은 유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논서술형은 채택이 안 됐어요. 수능은 기존과 같은 객관식 형태, 단답형 형태의 수능이 유지가 되고요.
정시를 주요 16개 대학은 40%대, 그리고 그 외의 대학도 30%대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시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수생들도 그렇지만 재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문과 특목고 학생들, 문과형 특목고 학생들이 정시를 이용해서 이과 쪽으로 가려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다. 왜냐면 과목이 똑같으니까. 시험 보는 과목이 똑같잖아요. 이과 애들도 사회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공부하면 또 이과 애들 중에 사회 못한 애들 많습니다. 사회는 문과 애들이 굉장히 잘하죠. 사회 덕후들이 많아서. 그래서 결코 이제 이과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지가 않다. 미적분 기하도 다 빠졌고 똑같은 과목들 가지고 승부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과가 오히려 이과를 침공하는 형태도 나올 수 있다. 특히 문과 쪽인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이 정시에서 이과 쪽 학과를 침공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기존의 특목 자사고가 내신이 9등급제였는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니까 어쨌든 특목 자사고가 좀 더 유리해지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기존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좀 더 여유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고를 가기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뭐 어떤 국제고를 가면 얘가 뭐 4% 안에 드는 게 만만치가 않아. 4% 안에 드는 건 만만치 않은데 10%는 들어갈 것 같아. 예를 들면 10%는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난 일반고보다는 그래도 프로그램이 좋은 국제고나 이런 데 갈 거야. 여기서 10%를 받아서 수시, 생기부 잘 써가지고 수시로 대학을 갈 거야. 이런 선택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에서 10%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죠. 2배만큼 늘어났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는 문과형 특목고가 좀 인기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과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형태에서 보면 최소한 수시까지는 모르겠지만 정시는 충분히 이과를 지원 가능하고 이과 시험을 본다라고 해서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시험 과목이 똑같으니까. 문이과 시험 과목이 똑같으니까 손해볼 게 없다. 그럼 정시를 똑같이 문이과 시험 보고 이과를 지원을 가능하니까 국제고 외고 가가지고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내신 못 따서 수시 안 돼? 그럼 나 정시로 그냥 이거 가겠다. 이런 아이들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과형 특목고가 좀 인기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이과 쪽으로 가려는 아이들이 나 일반고 이과보다는 그냥 문과 특목고 가서 정시에서 이과 지원해보고 혹시 뭐 수시도 이과 지원이 가능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유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자녀 같은 경우도 중2인데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입시 정보를 획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입시가 바뀐다.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제 중2 딸 같은 경우는 작가가 꿈이거든요. 작가가 꿈인데 수학, 과학도 다 잘해요. 특히 수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서 문과 쪽으로 가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이제 작가가 꿈이니까 이제 자기는 외고보다는 국제고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국제고 가서 좀 문과 쪽으로 특화된 공부를 하겠다. 근데 수학을 잘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정시에서 어차피 문이과 똑같이 보면 얘가 정시 잘 보면 정시로도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뀌어서 이과 계열도 갈 수 있는 거고 뭐 문과 쪽 가도 크게 뭐 손해보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국제고 쪽으로 가는 거를 제가 원래 반대했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도 되겠다. 나중에 너가 생각 바뀌어서 정시 봐서 그래서 이과 쪽으로 가도 되고 혹시 뭐 국제고로 가도 이과 쪽 수시 쓰는 게 가능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가 수학이랑 과학 쪽도 좋아하니까 국제고 가는 것도 이번 기회에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상위권 일반고하고 과학 중점고 등이 인기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위권 일반고에서 4% 안에는 못 들 것 같아서 지원 안 하려는 애들이 10%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상위권 일반고 내신 때문에 지원 안 하려는 애들이 10% 이것 때문에 지원하려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 중점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는 이과 애들이 많이 가서 내신 따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10%로 여유 있게 좀 해주면 좀 더 내신 따기가 수월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일반고 같은 경우 선택할 때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신 따기 쉬운 학교들을 선택하려다가
10%까지 확대되면 굳이 여기 말고 여기 가도 나 한번 해볼 만한데 해서 이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문과 중심 일반고에 이과생들이 많이 지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과 중심 일반고는 문과가 한 70% 정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과가 이제 30%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고의 과정에서 고의 과학 과목을 들을 때 내신 따기가 30%끼리 경쟁하니까 좀 힘든데 어쨌든 이제 여기가 1등급이 4%에서 10%까지는 주니까 약간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인원이 너무 작아서 4% 안에 들려면 내가 듣고 싶은 과학 과목에서 1등을 해야지 4% 안에 드는데 나 1등은 자신 없어. 근데 10%로 늘어나면 야, 그 과목 2등 안에만 들어도 내가 1등급 받네? 10%까지는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4%하고 10%는 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특정 과목이 4% 안에 들려면 3등을 해야 되는데 10%는 뭐 7등을 하면 된다고 훨씬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문과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과 과목 내신 딸 때 좀 힘들어서 여기 갈까 좀 말까 이랬던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학교 같은 경우. 자, 마지막으로 수능이 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그 교육부에서 나온 그 문서를 보면 수능이 쉬워질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만 잘해도 공교육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수능 문제를 출제하겠다. 사교육 도움 없이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킬러 문항도 배제하겠다.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서 수능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킬러는 뭐 배제한다라고 했으니까 배제될 거고요. 준킬러 정도가 좀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수학 심화 과목이 미적투 기하인데 이것도 절대평가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미적투 기하가 수능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절대평가를 낸다라고 하니까 절대평가 좀 더 여유가 있거든요. 상대평가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능이 약간 쉽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심화 필요성까지는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센 수학 B.C 단계에서 블랙라벨 정도 수준의 학습. 왜냐면 극심하는 애들은 이거를 넘어서는 학습까지 하거든요. 이거를 넘어서서 훨씬 더 어려운 것까지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 정도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센 수학 B단계, C단계에서 블랙라벨 정도 수준, 뭐 아니면 실력 정도, 이 정도 라인들만 공부를 하면 무난하게 뭐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능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 정도 라인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넘어서는 것까지 예전에는 공부했다는 거죠. 한 문제 푸는데 뭐 1시간 걸리는 그런 문제들, 킬러 문제들을 아이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부족한 형태의 수능을 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상, 중, 하 중에서 난이도 하를 좀 없애고 계산도 약간 복잡한 문제를 낼 가능성도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변별력이 나오니까. 그리고 상중 위주로, 그리고 그리고 중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배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중상 난도의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문과의 이과 침공 가능성이 있다. 수학 심화 과목이 변수긴 한데 수학 심화 과목이 아예 보지 않는다면 수능에서 안 본다면 문과의 이과 침공이 꽤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수학 심화 과목을 보더라도 절대평가 선택 과목 정도로만 본다라고 해도 이것도 역시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이과 똑같이 사회하고 과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문과 입장에서 국어가 굳이 딸릴 위험이 없고 사회도 굳이 뭐 딸릴 위험이 없고 영어도 굳이 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에서 모든 거 수학 문제도 똑같이 보고 그렇게 한다면 문과 학생들 중에 많은 대다수가 이과를 침공할 가능성도 생겼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 2028 대입 개편안 현 중2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현재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바로 중3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방향성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 방향성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서술형 쓰기 연습과 그거에 대한 첨삭, 그래서 식 세우는 연습들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